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였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현재 50대인 이 용의자는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처제 성폭행 살인범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소실장의 비검사 출신 인사 임명을 추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장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입니다.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사주 일가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자녀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눈썹 문신을 포함해 한 번이라도 타투나 문신을 받아본 사람들이 1,300만 명이 넘지만 문신은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타투와 문신 합법화 문제에 대해 집중 취재했습니다. 9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법원은 일관되게 타투나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해 법적으로는 의료인만 타투나 문신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타투를 의료 행위로 규정한 가장 마지막 대법원 판결은 지난 1992년으로 그 후로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타투나 문신이 준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만큼 문신이나 타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신을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해 역설적으로 관리나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게 과연 유효할까요? 법률방송 현장기획 문신 잔혹사 5번째, 오늘은 문신 양성화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타투 아카데미입니다. 타투를 직업으로 삼으려 하는 학생들이 타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엔 타투 밑그림에 해당하는 여러 도안들이 있고 노트엔 타투 관련한 내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타투 잉크에 대한 분석과 몸에 타투를 새기는 장비의 하나인 펜 타입 머신의 장점 등 나름 전문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카데미 벽에는 학생들의 도안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과 같은 화사한 도안에서 뭔가 신비하고 그로테스크하게 보이는 도안, 눈이 먼 정의의 여신 디케 도안까지 다양한 도안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한국 패션 타투 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타투 학원으로 협회는 타투 자격 시험을 자체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타투이스트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리고 타투이스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든지 역사라든지 피부, 보건위생 이런 전반적인 틀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실기로 나눠 1차 필기 시험 합격자에 한해 2차 실기 시험 자격을 부여합니다. 시험 문항을 보니 타투의 역사에서부터 디자인이나 색감, 살균과 소독 등 보건 위생 분야까지 타투와 관련한 여러 분야 문제들이 두루 출제됩니다. 지금까지 2회 치러진 시험에선 1차 필기 탈락자가 40%에 달할 정도로 나름 난이도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입니다. 피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좀 부족하셔가지고, 왜냐면 피부라든지 이제 보건위생 부분 좀 모르시는 부분 계시는데 그 점수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떨어져서 필기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타투이스트 자격증은 1급과 2급 두 단계가 있는데 순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자격증이니만큼 공인중개사나 노무사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은 당연히 아니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를 내는 쪽이나 시험을 보는 쪽이나 굳이 공부를 해서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건 타투이스트가 나름 전문 직업이라는 자부심과 관련한 측면이 큽니다. 그 이면엔 현행법상 타투나 문신이 의료 행위로 규정된 마당에 보건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입니다. 피부에 바늘로 색소를 집어넣는 행위다 보니까 감염이 좀 중요하거든요.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보건위생 쪽으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른 한 측면은 타투나 문신은 조폭이나 히피 같은 이른바 양아치들이나 하는 거라는 기존 인식을 깨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 불법, 야매, 흉측, 지울 수 없는 무엇, 이런 이미지의 조합들이 타투나 문신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전문 직업으로 봐달라는 것이 이들의 항변입니다. 흔히 어른들께서 얘기하시는 보기 흉한 문신이라든가 깡패 문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자제하고 좀 더 작품성 있고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오래 가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문신을 고객한테 추천하기 위해서 타투이스트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랄까, 이런 감성 같은 거, 이런 걸 배양하기 위해서.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고객들도 자격증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을 보면 뭔가 신뢰가 가고 더욱 믿고 몸을 맡기게 된다고 합니다. 타투를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오면 타투이스트의 자격증이 있고 또 많이 하시던 분이 잘하시는 것처럼 더 믿음이 가서 여기서 하게 된 것 같아요. 반영구 눈썹 문신을 포함해 한 번이라도 타투나 문신을 받은 사람이 1,300만 명에 달하고 문신사들만 35만 명에 이르는 시대. 제도권 안에서 적절한 규제나 자격을 부여하는 게 타투이스트들이나 고객 모두에 도움이 된다는 게 문신사들의 주장입니다. 수십 년 된 법원 판례에만 묶여 있을 게 아니라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위한 전향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수십 년 만에 특정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신세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게 뭐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는 카피가 유명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되기도 했었는데, 뭐 유력 용의자라는 사람, 뭐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네, 지난 1994년 충북 청주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199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지금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56살 이모 씨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씨는 1994년 1월에 자신의 집을 찾아왔던 당시 20살 같던 처제에 마시던 음료수에 수면제를 사서 먹인 후에 잠자는 처제를 성폭행을 한 뒤 이후 범행이 알려질 것을 이제 우려해서 처제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성폭행 살인범입니다. 네. 이게 뭐 그런데 어떻게 수십 년 만에 용의자가 특정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 남부경찰청 미제 수사팀이 이제 지난 7월에 피해 여성의 속옷 등 이제 확보된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다시 보내서 DNA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내봤는데 이제 분석 결과 총 10건의 살인 사건 중에 모방 범죄로 진범이 잡혔던 이제 사건 8차 사건을 제외한 9건의 살인 사건 가운데 1987년 1월에 벌어진 5차 사건, 1988년 9월 7차 사건, 그리고 1990년 11월에 일어난 9차 사건의 피해자 속옷 등 이 유류품에서 용의자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이제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네.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사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제 경기 남부청 반기수 이 부장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금년부터는 지방청 중심 수사 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경찰서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청 미제 사건 수사팀에서 총괄하며 집중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DNA 분석 기술 발달로 사건 발생 당시에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감정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나머지 3건 말고 나머지 건은 어떻게 확인이 됐나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경찰 브리핑에서도 네.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이제 수사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극도로 굉장히 말을 아꼈습니다. 네. 뭐 용의자라는 이모 씨 반응은 나온 게 있나요? 이제 어제 경기 남부청 수사팀이 이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수용자 별건 수사를 사유로 접견을 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근데 이 씨는 일단 2일차 조사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부산 교도소 측은 처음에는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조사인 줄을 모르고 나갔다가 네. 나중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뭐 교도관들과 수용자들이 굉장히 이제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정작 용의자 이 씨는 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담담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어차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당인데 했으면 했다고 하지 왜 범행을 부인하는 걸까요?
이게 이 씨가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이긴 한데요. 네. 이제 1급 모범수라는 점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산교도소에 따르면 이제 24년째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씨가.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뭐 징벌조차도 받은 적이 없어서 굉장히 조용하게 수감 네. 생활을 하는 모범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20년 이상 복역을 하면 이제 모범수 가석방이 가능한데요. 네. 이 씨가 이 모범수 가석방을 노리고 일단 이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진범으로 확인이 되면 이 씨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추가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네. 지난 2013년 6월에 이제 강간 등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고, 네. 2015년 7월에는 이제 모든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해당 사건은 이제 1991년 4월 이제 3일 마지막 10차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를 따져봤을 때 2006년 4월 2일 15년에 이미 이제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이제 진범으로 확인이 돼도 법적으로는 이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 공개도 안 되나요? 네, 이제 신상 공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이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피의자, 그러니까 네. 이제 기소 전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신상을 네.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이한수 변호사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국민의 알 권리나 공익을 위해서 이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조문에서 피의자라고 특정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경찰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만 한다면 얼마든지 신상 공개가 될 수 있는. 네, 일단 뭐 지금도 현재 일부 언론에서는 네. 이 씨의 실명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에는 이런 관련 내용들이 돌아다니기도 있기도 합니다. 뭐 아무튼 처벌 여부를 떠나서 진실이랑 진상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사와 예산, 어느 조직이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검찰도 예외일 순 없는데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검사가 아닌 비검사에 맡기는 쪽으로 법무부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은 그동안 검사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직급은 검사장급입니다. 특히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수사 등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에서 이른바 빅2라고 불릴 정도로 요직 중의 요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뒤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로 이루어진 2017년 법무부 직제 개정 때 법무실장이나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은 검사가 아닌 인사도 임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복수 직제 조항인데 이때도 검찰국장만큼은 검사로 보한다는 조항을 손대지 못했습니다. 검찰에겐 그야말로 건드릴 수 없는, 건드리면 안 되는 언터처블의 영역입니다. 이제 검찰국장은 검사라는 그 언터처블의 영역에 손을 대겠다는 건데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당에 보고됐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선 아울러 형사, 공판부 강화 방안 등도 보고됐습니다. 문건엔 형사, 공판부 강화라고 썼지만 특수부 힘 빼기, 검찰 인지수사 약화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들은 결국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이를 통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실질적 통제 강화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검찰국장 비검사 보임입니다. 관련해서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어제 저녁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법무부 탈검찰화 관련한 질문에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사실입니다. 당장 그동안 장차관이 거의 전부 검찰 출신이고 이를 보좌하는 국실장들도 다 현직 검사들이었던 게 불과 2, 3년 전까지 얘기입니다. 이렇게 검찰에 돌려주었던 인사권을 장관이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구상이고 그 첫 단추이자 핵심은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비검사로 보임하는 것입니다. 우선 검찰과 법무부의 인사 연결고리부터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검찰개혁 깃발을 들고 취임한 조국 장관으로선 달리 선택지가 없습니다.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회 협조가 난망한 상태에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흔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 시절 YS가 당시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 등 그때까지도 군내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의 군부의 사조직 하나회를 일거에 날려버리고 숙청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어떻게 보면 조직 자체가 하나회입니다. 누구 하나를 날리고 바꿔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재적으로 누구나 제2, 제3의 하나회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좌초한 것도 이런 측면이 큽니다. 누구를 총장에 앉혀놔도 검찰 조직 자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무현 정부이던 2004년 정권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자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를 없애려거든 먼저 내 목을 쳐라고 저항했고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지휘에 반발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에 올인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방식만 다를 뿐 검찰 보호와 조직 제일주의라는 차원에선 검사들은 결국 초록은 동색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검찰은 정권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는 져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권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의 무산입니다. 아무튼 일단 조국 장관은 인사권을 검찰에서 가져오는 걸 검찰개혁의 첫 단추로 삼은 듯합니다. 이를 통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를 깨고 검사들이 사람이나 조직에 충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투적이지만 국민을 바라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 좋은데 무소불위 권력을 쥔 검찰을 상대로 한 개혁, 지난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아무런 논란이나 흠이 없는 장관이 추진해도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이 불안하고 위태해 보이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미 임명된 이상 꼭 조국이어야 했을까 하는 질문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수사와 개혁, 칼 대 칼. 어느 한쪽이 부러져야 끝나는 국면이 열린 듯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